이어서 다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라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착안하여 진술의 진위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과학수사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의 충돌이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으면야 뭐 써먹을만 하겠죠. 근데 이제 옛날 생각하면 무당 굿하듯이, 또는 이제 그 독일에서도 이제 중세 측에는 재판을 어떻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교회에서 일단은 법정을 열어가지고 그 나무를 젓가락 뽑는 건 아닌데 좀 긴 막대기 같은 것을 이제 뽑게 해요.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릎에 놓고 탁 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부러지면은 유죄, 안 부러지면은 신의 가요에서 무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독일에서도 중세 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과학수사의 거짓말 탐지기가 어느 정도의 그게 이제 정확도가 있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 학설상 보면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죠. 피검사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긍정설, 또는 인격권의 침해 혹은 신용성에 결여하는 차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오락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한번 오락 답답하니까 한번 써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그게 없다고는 생각해요. 자,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이 허용되는가에 관해서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권의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피검자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한 미수사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 자,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의하여 거짓임이 판명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자백을 받은 경우 제309조의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가에 관해서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습니다.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설,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뭐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상 하나가 될 수 있어도, 어쨌든 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로 O와 X가 나왔다, 그거 가지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뭐 가끔가다 거짓말 참말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테스트 할 적에 그거 한번 하는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웃음을 주는 거고 오락적 차원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어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몇 % 정확도가 있는지 그거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거기에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서 3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말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배제되는 증거의 이제 배제 기준은 적법 절차의 보장과 위법 수사의 억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증거법의 규정을 침해한 때에 한하여 배제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의 적법 절차 규정 위반, 영장주의 위반했거나
진술 거부권 침해 등등. 그 다음에 위법한 정보조사 절차, 선서 없이 한 정의신문 등이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판례상 보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연형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발전했다. 1886년 보이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하였고 1914년 윅스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증거로 삼는 것은 미국 수정법법 제4조의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61년 멜스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연방사건뿐만 아니라 연방헌법 제14조를 통하여 주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연방이 적용되면 주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주를 다치니까 좀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경찰들이 보통 이게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마약 같은 것을 끼워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거기는 마약이 없는 자리였는데 경찰이 왔다 가면은 뭐 마약이 갑자기 옵득이 생겨. 그렇게 되는 이제 절차. 그러니까 사전에 정하고 싶으면 영장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것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근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근거로 헌법 제12조 7항, 형사법 제308조 2,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를 들 수 있다 해가지고 헌법 제12조 제7항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정보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과거를 보게 되면 막 고문이라든가 막 정보 조작해가지고 법정에서 막 유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가혹한 결과가 나온, 그리고 나중에 또 진범 잡혀가지고 풀려나는 이런 사건이 꽤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하여간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진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은 참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헌법학자는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봐가지고 자백의 미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기에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고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도 유일한 증거인 경우 증명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죠. 근데 이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자, 2007년도 개정형사법에 신설되었는데 제308조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에 의하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절차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술 증거뿐만 아니고 비준술 증거까지 포함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의한 모든 위법 수사 증거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형사법 제309조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하고 제317조 임의성 없는 진술을 고려할 경우에 제308조 2의 이제 현실적 적용 대상은
비진술 증거와 임의성과 관련된 진술 유해의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보게 되면은 불법 검열에 의한 편물의 내용과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 보게 되면은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체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국내법상 이제 이렇게 관계되거나 그럴 경우에 들은 거고,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통신 위성, 이제 정보 위성 같은 걸 띄워가지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넘버원들이 있으면 대화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이 가능해요. 아니면은 몇 킬로 반경 있는 것은 장치에 의해서도 다 녹취할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제 그런 데는 창문에 물을 흘린대요. 그럼 물을 흘리면 그게 아마 음성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변조시키거나 잘 안 들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품이 이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못 듣게 하는 아마 그게 되는 모양이라요. 이제 국가간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수상들의 그런 이제 감청에 관계된 것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정보기관 내지는 수사기관들이 일반 이제 특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권이 좀 이상한 정권이 들었을 경우에는 인권 침해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해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제 탄압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게 이제 관계된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정권 바뀌고 이제 어쨌든 새로운 물길이 왔을 적에는 다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최후의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권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무시되는 사회도 언젠가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이제 기다릴 수도 있죠. 자, 학설과 판례의 검토. 학설은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일치된 견해이다. 그래서 이제 근거로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함이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판례는 진술 증거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여 받고 비진술 증거의 증거물에 대해 형사 불변론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과 행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이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 2007년에 있었어요. 구체적 고찰. 압수 및 수색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 능력. 통설에 의할 경우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압수물의 증거 가치에 변화가 없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 검정의 위법과 검정조서의 증거 능력. 수사기관의 검정이 영장지에 위반한 경우 검정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피의자 신문의 위법과 자백의 증거 능력. 공문 등에 의한 자백,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 적격 어떤권의 침해, 불법 구속 중의 자백, 형사법 제244조의 위반,
기소 후에 피고인 조사 등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자, 정의신문의 위법과 정언의 증거 능력.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감정의 위법과 감정서의 증거 능력. 감정이 선서등을 시키지 않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감정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법 수집 전과와 독수의 가실 이론, 독수 독가의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독수의 가실 이론이라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1차적 증거, 동나무죠. 에 의해서 파생된 증거, 제2차 증거, 열매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이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파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어떠한가에 문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법 수사로 인한 제1차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그 파생적 증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은 이 원칙이 무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1920년에 이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한국의 판례에 의할 경우에 미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2007년도 들고 변화가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 박설로는 위법 수집 증거에 기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미성 없는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미성 없는 자백 중에서 강제에 의한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에 한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판례는 고문 등에 의하여 미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망치, 국방적 작업법과 야전 잠바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 및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런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해가지고 판례가 성립된 적이 있죠. 독수의 가실 이론의 예외.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파생적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증거 수집과 관련된 재방 사항들을 이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판단 입장이고, 판례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외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왔는데,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염순하에 의한 예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선의의 예외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의의 예외 이론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색영장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선의로 수색을 하였으나 영장의 형식적 혹은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위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도장이 좀 제대로 어떻게 안 돼 있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뭔가 진행을 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또 했을 경우에는
뭐 어쨌든 액션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염순화의 예외 이론. 수사기관의 오염된 증거, 독열매 수집에 관련된 피고인의 자발적 행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오염된 증거 사이 인과관계를 단절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오염된 증거가 순화되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벌써 기수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거는 그 제2의 행위, 다른 행위로 이제 봐가지고 요 오용에 있는 거는 안 되고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절차에 의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연적 발견의 예외 이론,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이론을 해가지고 위법행위로 인한 1차적 증거가 없었더라도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제2차적 증거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법행위로 1차를 하고 그럼 요거는 위법하고 끝나는 거죠. 적법한 수단을 내서 2차적 증거.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로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와 관계없는 독립된 별개의 증거원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그건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하든 징계를 하든 하면 되는 거고 독립된 별개는 별개대로 또 보면 됩니다. 자, 관련 문제. 위법 수집 증거와 증거 동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서 이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증거가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다. 학설로는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이 있는데 적극설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일본에서 몇몇 학자고 소극설은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 다음 절충설도 고문 등의 경우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진술 거부권의 물고지 등의 경우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공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 했는 경우에도 이게 증거로 섞여가지고 유죄에 그걸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잡아 있는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동의와 상관없이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또 법정에서도 이거는 내가 고문에 의해서 강제로 해가지고 저거 내가 쉽지 않대도 묵힐 수도 있죠. 거짓말한다.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이제 어떨 때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와 탄핵 증거. 위법 수집 증거를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은 증거 능력 없는 위법 수집 증거를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고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학설상 사인이 수집한 경우에는 위법 수사의 억제라는 취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긍정설이 있고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설 및 불가침의 핵심 영역일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만 이익 교량 영역일 경우 이익을 교량하여 결정하자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판례상 공갈 목적 나치 사진 사건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나 공익과 개인이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경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악용을 하면은 뭐 사인을 통해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수사기관 넘겼을 경우 수사기관은 따지고 보면 쉽게 말하면 보도 안 하고 고품격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 제보를 전다면 그건 이제 선의일 경우에 모르겠지만 악의일 경우가 이제 자꾸 이제 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증거를 쓰지 못하게 가지고 차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런 개정형사법은 제308조 2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하는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죠.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범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향후 법원이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 가지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태양이 다양하겠죠. 법조문으로 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수집 절차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 방법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의 원칙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론적 발전을 이룬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3장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료. 자, 그리스 로마자 1 재판의 의의. 재판이라는 것은 협의와 강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의 재판이라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재판으로 봐가지고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유죄, 무죄의 판결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강의의 재판, 소송법상 의미의 재판일 경우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 이것은 이제 법률적 소송행위를 이제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강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판결과 결정 및 명령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조사나 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일 경우 재판은 아니다. 자, 재판의 종류.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 해가지고 판결, 결정 및 명령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사법 제37조 표제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돼 있고 제1항 판결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항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은 법원이 구두 변론을 거친 후에 하는 재판이다. 판결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하고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와 상고에 의한다. 재심과 비상상고도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의 유형으로는 실체재판인 유무죄의 판결 및 형식재판인 관할일관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면소판결 등의 형태가 있다.
통상 실체 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 재판에는 결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공소기각의 결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 법원이 하는 재판이기는 하나 구두에 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수를 불허하는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 재항고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종국적 재판의 결정으로 보석 허가 결정,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이 있고 종국 재판의 결정으로 공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 결정 등이 있습니다. 자, 명령. 명령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이고 구두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 명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소 방법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이의 신청이나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재판장 또는 법관 1인이 하는 재판은 모두 명령을 보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소위 약식 명령은 명령이 아니고 독립된 형식의 재판이 됩니다. 자,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실체 재판이라는 것은 그 피고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종부를 판단하는 재판 해가지고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일사부재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 외에도 이제 약식 명령, 유죄 무죄의 판결, 무죄의 즉결 심판, 항소기각 판결, 상고기각 판결도 해당됩니다. 형식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 재판 이외의 재판으로 주로 절차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하게 됩니다. 면소, 공소기각, 간할 위반의 재판이 이에 이제 해당되고 이외에는 이제 면소, 공소기각의 즉결 심판, 항소기각, 상고기각 결정 등이 있고 면소 판결을 제외하고는 일사부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로 종국재판과 종국전 재판이 있네요. 자, 종국재판이라는 것은 당의 소송을 그 신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하게 됩니다. 예로 유죄 무죄의 실체 재판과 면소 판결, 간할 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등 형식 재판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항소기각의 결정, 상고기각의 결정은 종국재판에 해당한다. 자, 종국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가지고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종국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죄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제 판결이고 종국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 판결 등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사안이 밀수, 노역장의 유치기간, 재산형의 관한 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압수 장부의 환부 등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이라는 것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재판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판결로서 해야 됩니다. 간할 위반의 판결. 이것은 이제 피고 사건이 당해 법원의 간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간할 위반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의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간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을 말하게 되고 이에는 이제 판결과 결정이 있다. 자, 면소 판결.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실체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전의 재판, 종국 재판이 이르기까지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하게 된다. 종국 재판 이외의 결정, 명령이 여기에 해당되고 예를 들면 사건의 이송 결정 등이 있습니다. 종국 전의 재판에는 한 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국 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내용 및 방식. 그리스 로마 제1 재판의 성립. 자,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이제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일반 원칙에 따라 내부적 성립과 외부적 성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부적 성립을 보게 되면은 그 재판의 의사결정 내용이 재판 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외부적 성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의사결정 내용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 의해 인식될 경우에 상태에 이제 두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재판의 결론적 부분이 주문과 주문을 밝히는 부분이 이유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상소를 허용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절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 로마자 3 재판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이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등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1955년 저서에 의하면은 이제 비교함을 하기 위해서 재판은 국가 사법기관의 의사표시로서 어떤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또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어하고는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를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확정이라는 것은 재판의 통상의 상소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불법의 신청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이제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재판을 확정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 상소기간 기타 불복 신청 기간의 경과, 상소 기타 불복 신청의 포기나 취하 등의 경우에 재판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재판 확정의 효력. 재판은 이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죠, 그죠? 이것을 이제 재판의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통상 불복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것이 형식적 확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관계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재판을 행한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자신이 재판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적 확정력.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이에 따라서 그 의사표시적 내용도 확정되는데 이를 내용적 확정이라 한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내용적 확정력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재판의 기판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판력의 의. 기판력이라는 것은 일사부재리효 또는 이제 실체적 확정력 해가지고 실체 재판이 가지는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죄, 유죄 실체 판결이나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하게 됩니다.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에는 유무죄의 실체 판결, 그 다음에 약식명령과 적결심판의 확정, 경범죄처벌법 제7조 3항 및 또는 이제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한 통고처분에 기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금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면소 판결 등의 경우 일사부재료의 효과가 생긴다. 자, 논란이 있는데 이제 당연 무효의 판결이 있어서도 일사부재료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판. 형식적 재판으로 공소기각과 관할기관의 재판. 행영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처분. 외국에서의 형사처벌 등에는 일사부재료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판력의 범위.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에 법원의 실질적 심판 대상인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괄 일체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일체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전부에 미치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력의 효과. 기판력이 발생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절 소송 비용 그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공판 절차상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 비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정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제2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제3호 국섭이 언어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자. 자, 첫째 국가 부담의 원칙이죠.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에서는 국가기관은 검사에게는 부담시킴이 없이 피고인, 고소인 등에게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예외. 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범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공범인에게 연대에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만약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자 상소인 재심 청구인 검사 민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될 때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 로마자 3 소송 비용 부담의 절차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자,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물론 권한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함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사건의 최종 계속 부분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역시 즉시함을 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부담액의 산정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서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부담의 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관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집행 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만약 소송 비용 부담에 재판을 받은 자가 핑고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 집행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의 확정 시까지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 무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 보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하부의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